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강보 합권까지 올려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S&P 500과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요. 한국 증시도 오늘 시장의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하락폭 비교를 하면은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투자 구루들은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뚜렷한 전략을 내놓기라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저희가 한 번쯤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투자 구루들의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스티브 아이즈먼입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인데요. 간밤에 CNBC의 패스트머니에 출연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영웅이 되려 하지 마라. 시장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나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면서 지금보다 하락의 룸이 더 열려 있다라고 아이즈먼은 보기도 했습니다. 합리적인 국가라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에 와서 거의 원하는 대로 할게요라고 할 겁니다. 그 두 나라가 가진 카드는 거의 없다라면서 그런데 사실 유럽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이 결정을 내린다면은 트럼프는 원하는 대부분을 얻어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유럽과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이뤄내겠지만은 중국이 결국에는 문제일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비꼬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떠한 스탠스로 나오는지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뉴스를 팔로우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아이즈먼과 같은 투자 구루들은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 돈을 벌었을까요? 실제로 숏을 쳐서 큰 돈을 번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즈먼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손해 많이 봤습니다. 롱 포지션만 가지고 있거든요. 거짓말 안 할게요. 정말 많이 잃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변수는 정치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정치인들이 합리적일까요? 아닐까요? 무역전쟁에서는 모두가 피해를 입는데 여러분들 이 마지막 문장을 가장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가장 적게 이 무역전쟁에서 피해를 입습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전반적 폭락이 나오고 있고 많은 증권사에도 현재 의문을 표하는 부분이요.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돈을 빼서 갈 만한 증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라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폭락이 나오고 나서 회복이 된다면은 아마 가장 먼저 미국이 회복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투자 구루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이런 걸 하겠다고 수년간 말해왔고 지금 그걸 실제로 하고 있을 뿐이다. 다들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지금 와서 놀라워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공약 때부터 그리고 일기 때부터 무역전쟁을 선포를 해왔고 이번에 공약을 내세울 때에도 내가 관세 문제는 무조건 바로잡겠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이 정도의 충격을 받는 것은 본인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미국 중서부나 남부를 다녀보면 상황이 정말 안 좋아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그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전에 빌 클린턴 대통령 때 WTO 그리고 나프타가 시행이 됐을 때 본인과 같은 제도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유무역주의 그리고 나프타와 같은 그러한 제도들이 시행이 됐을 때 사실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미국 내에서 굉장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겠다라고 공약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중입니다. 지금 시장만 봤을 때는 뭔가 미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노동자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버텨야 하는 과정임을 빌 아이즈먼은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의도는 이런 노동자들 그리고 러스트벨트의 산업을 결국엔 살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외 증권사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억만장자 투자가로 유명한 켄 피셔입니다. 켄 피셔는 지금 시장이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낙관주의적인 그러한 발언들을 내놓았는데요. 트럼프의 멍청한 관세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정책은 오만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극단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포가 실제보다 크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98년 조정 이후로 26%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때 블랙 먼데이를 경험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반면에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은 아직 시장이 하락할 여지가 있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아직 현금은 쓸 때가 아니다라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하락을 더 나왔을 때 그때 현금을 써야 할 때다라는 다소 보수적인 전략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외 인물들도 만나보시죠. 네, 억만장자 투자자인 빌 에크먼인데요. 특히나 트럼프의 재선을 지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은 지금 경제적 핵겨울로 향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업 리더들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면서 미국 정부와 기업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제이미 다이먼은 이미 약화되고 있던 경제 관세는 낙타 등에 얹은 마지막 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문장 여러분들 아마 특히나 강력하게 느껴지실 텐데 아메리칸 퍼스트는 좋지만 아메리카 언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에서 가장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은 강대국입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강대국인데 그런데 미국이 동맹국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동맹국들과의 동맹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은 이제는 아메리카 언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 함께 나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앞으로도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잘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버텨라. 지금은 버티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게 버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실수를 인정하고 어떻게든 뭐 다른 국가들과 함께 협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는 나중에 돼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합의해 나가는지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반영해 나가는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트랙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트럼프의 발언처럼 잘 버티려면 잘 알아야겠죠. 오늘의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깜짝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생시켰는데요. 원달러 환율 상승 등에 힘입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6조 3천억 원, 영업이익 3,750억 원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였던 매출 6조 원과 영업이익 672억 원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번 호실적은 우호적인 환율 효과, 북미의 주력 고객사인 GM의 물량 조정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약 1,000억 원 후반의 일회성 비용이 줄어들었다라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유상증자 규모를 축소했다라는 소식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되면서 8%대의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규모를 3조 6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정정 공시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증 규모를 축소하면서 주주들의 손실이 좀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실적 가이던스를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이례적으로 처음으로 가이던스를 또 공개했습니다. 실적 전망치가 기대 이상을 나타내면서 매수 물량 강하게 쏠려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한미 약품인데요. 항암제 바이오마커의 신규 발굴 소식에 주가 크게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차세대 표적 항암 신약과 관련해서 새 바이오마커를 확인했다는 발표가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회사 측은 차세대 표적 항암 후보 물질에 대한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국제학회를 통해서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한미약품은 생물정보학 기반의 바이오마커 발굴 전략을 통해서 해당 저해자의 약물 반응성을 예측하고 적합한 환자를 선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가능성을 설명했는데요. 암을 유발하는 이 단백질 복합체의 기능을 차단해서 항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늘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다소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상반기까지 적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카카오게임즈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하고 영업 손실이 53억 원으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주요 게임 중에 우마무스메 등 출시한 지 오래된 게임의 매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고요. 또한 비핵심 자회사인 카카오 VX 등의 사업 정리로 게임 산업 본업에 집중하게 되겠지만 그만큼 신작 성과에 대한 부담도 클 것이라면서 3분기 이후에 신작 게임의 성과와 함께 실적 회복도 그쯤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 뉴스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헤드라인에 집중해 보셨을까요? 오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축소와 관련된 뉴스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자금 사용 계획의 축소와 함께 3조 6천억의 유상증자를 2조 3천억으로 줄인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자금 신고서 정정 등을 비롯해서 일단 불편한 여론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좀 고려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향후 축소된 1조 3천억 원의 용도는 일단 하나에너지와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 그리고 하나 에너지 싱가포르 등 3개사가 참여하는 제3자 유증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도 함께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오늘 또 시장에서 상승하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오션 매각 금액이 1조 3천억 원의 입금 검토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향후 하나오션의 가치도 좀 연결로 붙을 가능성이 좀 있고 자금도 확보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이 오늘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 쪽 재무장의 움직임 그리고 미국의 해양방산과 조선업 강화 모멘텀의 기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가 된다면 지난번 고점인 78만 원 이상의 흐름도 기대가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번 결정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첨부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주 성격으로 보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선진뷰티 사이언스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관세 부과와 관련돼서 조금은 자유로운 이제 화장품 섹터 안에 있는 ODM 업체인데,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일단 동사는 화장품 소재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이고요. 일단 24년도 매출 790억 원, 영업이익 110억 원을 달성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일단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조를 이어서 올해도 매출 950억 원으로 일단 매출단의 탑라인 성장이 예고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매출의 85%가 수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에서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 있다. 그리고 고객 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50여 개국을 상대로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제조 공장은 19년도에 업계 최초로 FDA 무결점 실사를 받아낼 정도로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은 뭐냐면 동장의 성장 트리거가 일단 ODM 비즈니스로 진출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6월이면 일단 ODM 비즈니스가 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분기 계절성이 좀 없어지긴 했지만 여름용 제품이 이제 선블락 제품이 주력으로 하는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1분기, 2분기에 성수기를 맞이하고 3, 4분기는 조금 슬로우해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작년 6월 고점 형성 이후에 일단 50%가 넘는 가격 조정이 나왔고 9,000원대 바닥을 확인하고 천천히 좀 돌려 세우는 모습에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날씨가 좀 더워지는 시기에 맞춰서 일단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현재가에서 매수가 충분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0,0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살펴볼까요? 최효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먼저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서 사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SK하이닉스, 두 번째로는 삼성화재, 세 번째로는 한화오션, 네 번째로는 한미약품, 다섯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두 번째로는 네이버, 세 번째로 현대차, 네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다섯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합니다. 두 번째로는 젠백스, 세 번째로는 온코닉 테라퓨틱스, 네 번째로는 신성 델타테크, 다섯 번째로는 YC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삼천당 제약,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세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번째로는 ABL 바이오, 다섯 번째로는 실리콘툴 자리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알테오젠의 주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 현재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있을까요? 매도하는 기업들은 똑같습니다.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입니다. 세 번째로 SK하이닉스, 네 번째로는 KB금융, 다섯 번째로는 카카오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신한지주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세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네 번째로는 LG에너지솔루션, 다섯 번째로는 셀트리온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 ABL 바이오를 가장 많이 매수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스탠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로는 GNC 에너지, 세 번째로는 JYP 엔터, 네 번째로는 코미코, 다섯 번째로는 AU 브랜드 자리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올릭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솔트룩스인데요. 정책주의자 정치주로 함께 엮이면서 최근에 급등세가 나왔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네 번째로는 유라클, 다섯 번째로는 YC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룸런 시작하겠습니다. 애매모호한 시작에서 확실한 수익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깊은 급락, 공포의 월요일을 보내고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낙폭에 비하면 반등폭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하방 경직이 나오려고 노력은 한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뭐 급락 나오면서 이제 사이드카가 작년 8월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했다라고 계속 하루 종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작년에는 이제 뭐 엔캐리 트레이드 뭐 청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급락 나왔다가 바로 급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 만족할 만큼 급등은 안 나올 겁니다라고도 미리 말씀을 드렸고 대신 어제 같은 경우 급락이 나온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붙잡고 있던 풋옵션 하락 포지션을 대거 청산을 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추세는 오늘도 이어지면서 오늘까지도 청산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이제 뭐 이틀 남았죠. 뭐 옵션 만기일 지나고 나면은 이제 추가적인 수급 동향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미리 말씀드렸어요.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 해소된 이후에
아마 이번 주까지는 이제 후폭풍성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조금 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말 거치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과한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 또한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흔들어도 어차피 회복되는 구간이다. 어느 정도 흔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복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까지 흔들리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 달만 지나도 여러분들 크게 생각 안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기 대선이 확정되었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뭐 볼 수 있는데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조기 대선 같은 경우를 트럼프가 많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별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대통령이 없는 지금 부재 중인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협상을 하기에는 조금 난해해지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이 계획이 여기저기서 이제 조금씩 틀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조기 대선 확정 짓고 그리고 나서 뭐 협상력도 올라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0조 원 증시안정기금 이제 투입하겠다라고 얘기 나오고 그리고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 작년 말부터 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런 상황이면은 추경도 나올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충분히 지금 그런 이제 주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트럼프랑 중국이랑 지금 열심히 지금 숫자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43% 중국에 관세 부과한다라고 했더니 중국도 이제 뭐 그 맞대응해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이제 뭐 50% 부과해서 뭐 104%를 가느니 뭐 최대 130%를 부과하느니 계속 뭐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부과가 돼야지 되는 거죠. 이 부분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전이 이제 벌어지는 게 뭐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들하고 이제 협상을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또 기분이 나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원래부터 이제 그 어제 말씀드렸던 피터 나바로 이제 그 정책 고문이 과거 트럼프 1기 때부터 해왔던 이런 뭐 정책이고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 이제 고문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앞으로도 뭐 지속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제외하고 나머지가 어떻게 빠르게 해결되느냐가 중요한 거고 트럼프가 이제 기간으로 딱 잡아놓은 게 6월까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월도 6월 FOMC 이전까지 마무리 짓는 게 목표다. 그러면은 트럼프의 목표는 6월부터 해서 관세 때문에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 나오고 하면은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유동성이라도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금리를 내려라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도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고 그래서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증시에도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테니까 자연스럽게 유동성 장세를 유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신경 안 쓴다라는 건데 그거는 트럼프 입장인 거고 우리는 기분이 나쁜 게 맞지요. 이 부분이 빠르게 해결돼서 이제 증시에 정말로 제가 말씀드렸던 봄이 오겠느냐라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의심하실 수 있는데 한 달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봄이 오네 느끼실 거고 두 달 지나면 정말 따스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마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여름 휴가 계획을 하실 텐데 처음 세웠던 계획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계획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관점을 작년 12월부터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큰 그림에는 변화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관세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신경질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하고 딥시크 같은 경우가 등장하면서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 생각보다 조금 더 하락을 하고 하는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변화가 있지만 큰 그림에는 아직까지 변화가 생긴 게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2,5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서 쉬고 있는데 어제 양봉을 그래도 조금 붙여주는 모습 그리고 오늘은 장중에 계속 돌파 시도하는 모습 좋습니다. 이 구간은 뭐 이탈해도 금방 회복되는 구간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정말로 뭐 나는 이런 시장이 너무 힘들다 하시면은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만 HTS 닫았다가 다시 열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구간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위쪽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고 만약에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 해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2,500 뭐 전후 구간이 되던 그리고 위쪽에 2,650에서 2,700 사이 이 구간까지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율
자율등락 구간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자율등락 구간이니까 조금 더 내려온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대변수에 의한 거고 해결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관세나 이런 부분을 계속 그냥 몸으로 막기보다는 협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상 카드도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들 다 꺼내놓고 이제 협상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리시면 충분히 잘 풀어 나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680포인트 이탈하면 불안감을 좀 많이 느끼시죠? 제가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을 이탈하면 이제 투매를 향해 한번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많이 하실 텐데요. 뭐 투매는 지금 구간에서는 나오면 좋은데 굳이 투매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구간을 내린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외국인들과 기관이 투매를 이끌어낼 것이면 이미 630 이탈해가지고 저 밑에 아랫골이 길게 달고 어제 구간에서 투매가 발생했을 텐데 그런 움직임을 만들려는 모습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온다라고 해도 하루 이틀 사이에 다 회복돼서 어차피 680 위쪽으로 올라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게 크게 신경 쓸 겨를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돼요. 제가 이 730포인트 여기 이 21선이 살짝 꺾여져 내려올 때 기술적으로 보면은 완만하게 돼 있을 때 넘어가야지 이때 돌파를 못하면 빠르게 돌파를 못하면 어떻게 된다? 각도가 아래쪽으로 가파라지면서 계속 저항을 만들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끌려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변수에 의해서 이 부분이 좀 더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과 뭐 이런 대변수 양쪽이 합쳐지면서 하락이 나왔는데 이 구간도 어차피 회복되는 구간입니다. 730은 크게 의미 있는 구간은 아니고 21선만 올라타면은 다시 한번 780 넘어서 저는 뭐 올해 1000포인트 도전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내년까지 봤을 때 이제 1000포인트 넘어서 그 이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지수 걱정은 지금 안 하셔도 된다. 지금 뭐 글로벌 관세 때문에 너무나 걱정되시겠지만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으니까 큰 그림이 만약에 바뀐다라고 하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그래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돌고 돌아서 뭐 하나오션부터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이렇게 상승 직전까지 돌아왔다 해서 제가 승부는 원점으로 그리고 주가도 원점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상승 부분을 많이 내주고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뭐 기존에 너무 비싸서 못 샀던 종목인데 매수를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오늘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의 안타, 2루타, 3루타, 말로 홈런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너무 침체돼 있지 마시고요. 내 종목이 지금 그렇게 좀 시원찮았다, 시장의 중심이 아니었다, 올해 재미가 없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로 다시 한번 교체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월 초부터 또 갑작스럽게 우리가 조정을 겪었지만 이 조정이 마치 없었다는 듯이 다시 우리가 회복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 2루타, 3루타 종목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안타 종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탄력 굉장히 좋아요. 지금 코스피가 거의 강보합권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이 종목은 8%대 오름세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상증자에 대해서 정정 공시를 내놓기도 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어제 뭐 하나오션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시작부터 저는 딱 정해놓고 있었는데요. 안타 종목으로는 가장 든든한 종목들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이 관세 때문에 문제가 되고 앞으로의 미래에 뭐 미국의 압박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해서 뭐 반도체의 칩스법이라든지 아니면 관세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관세 영향력을 크게 받지 않고 오히려 전쟁 때문에 지금 어려워진 이 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방산 쪽으로도 한번 볼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비교하면서 알려드렸죠. 저는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8만 원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가 너무 좋습니다. 32만 원에서 28만 원.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렸던 구간을 작년 11월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놓고 10월, 11월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구간까지 내려오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정말로 27만 원까지 주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 80만 원 넘어 100만 원까지 넘보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유상증자 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정 공시도 내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지금 같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제 밀려 있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면 아주 좋은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오션도 오늘 급등 나오고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급등 나오고 있는데 쉬는 구간에서 보세요. 올라갈 때 제가 가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말이 증시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뛰는 말을 여러분들이 말을 잡아서 타려고 하면은 다치겠죠.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최고 속도로 달리는 말을 어떻게 잡아서 탑니까? 말이 달리다가 쉴 때 잡아서 타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이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존 대장주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말이 달리다가 쉬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편안하게 올라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장타를 노릴 수 있는 2루 타석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SAMG엔터, 샘지엔터를 꼽아주셨는데 현대차와의 협업 소식을 또 알리면서 오늘 주가 또 급등세를 펼치고 있거든요. 어떻게 삼지엔터는 이 시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뭐 다 원점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만큼은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았죠.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으면서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뭐 슈젤 같은 종목 이제 리뷰를 해드리면서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에서 밀릴 자리에서 원래 뭐 돌파를 못하면은 급락이 나와야 되고 급락이 안 나오면은 넘어가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SM젠터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밀려도 흥, 올라도 흥인데 지금 구간에서 저항 넘어서 한 번 더 치고 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 수급 보이면서 이런 시장에서도 주가가 잘 버텨주고 있다는 거는 최고의 수급을 가진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 자체는 조금 비싸기는 해요.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최근에.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한알령 해제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차 협업이든 호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지금 뭐 조기 대선 쪽 보시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이제 나는 이런 뛰어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이런 뭐 이슈를 만드시는 분들은 저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회적인 현상을 보게 되는데 그 현상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바로 그 출산 장려 대책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이제 인구가 절벽 시대로 넘어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어린이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저출산 대책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SMG엔터 저는 다시 한번 또 대장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지금 수급이 조금 분산되어 있는데 기존 그 종목들이 조금 쉰다라고 하면 SMG엔터 다시 한번 또 업그레이드해서 올라갈 수 있는 트레이딩 종목으로 아주 적합한 종목이라고 지금도 보고 있으니까요. 과거에는 제가 삼루타나 이제 뭐 말로 없는 쪽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으면 지금은 트레이딩하기 딱 좋은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루타 종목으로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 예전과 지금과의 또 전략은 좀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3루 타석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까요? 진성 TC라는 종목을 꼽아 주셨는데 우크라 재건 이슈나 인프라 투자 있을 때마다 언급이 잘 되는 종목이죠. 3루타로 보셨어요? 네, 저도 뭐 재건 말씀드릴 때마다 가장 안정적인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진성 TC입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해서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봐요.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주 뭐 나이스하다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직접적인 게 아니라 이런 진성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주도하에 들어가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캐터필라가 빠질 수가 없겠죠. 세계 최대의 장비 회사인데 이 회사야 거의 뭐 깐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 계속 공급하고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다시 다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뭐 지지선 구간에 있는 구간에서 뭐 여기를 뭐 이탈했다가 와도 상관없고 여기서 그냥 바로 반등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가격 상관없이 이런 구간에서 천천히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급등락이 펼쳐지는 어지러운 종목이 아니에요. 조금 느리고 좀 묵직하게 가는 제가 방산주 중에서 풍산 같은 경우 많이 말씀드리는데 비슷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뚝심 있게 묵직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삼루타 종목으로 해가지고 좀 편안하게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추후에 올해 안에 10,000원 넘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이제 주요 고객사인 이 깐부라고 얘기해 주신 캐터필러의 수혜를 본격적으로 받아갈 수 있을지 함께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그동안의 만홈런 종목들 잘 운용되고 있는지 수익률 체크 한번 해보시죠. 네, 말로 없는 종목들 그동안 뭐 1, 2월까지 고점을 높이는 작업, 그리고 3월은 저점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 1차 목표치 달성한 다음에 쉬는 종목들이 올라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제도 뭐 하나오션 뭐 새로 또 편입을 해드렸는데 이미 162%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도 아주 뭐 좋은 기회입니다라고 어제 뭐 안타로도 설명드렸는데 다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앞에 종목들은 잘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페이지 종목들을 한번 보면은 이 종목들이 지금 목숨줄을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눌려 있는 구간을 좀 이겨내고 빨리 올라와야지. 안 그러면은 추격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되면은 잘못하면 LIG 넥슨을 여기서 못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새로운 말로 없는 종목도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자, 오늘 제가 볼 때 1차 목표치 도달한 종목이 있고 말로 홈런이 내일 가능성 있어 보이는 종목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된 종목이에요. 스틱 인베스트먼트인데 제가 10,000원을 1차 목표치로 11,500원을 1차 목표치로 설정해드렸는데 지금 10,000원 구간을 건드리고 있죠. 10,000원 넘어가면은 11,500원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요. 목표치를 높게 설정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좀 올라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잘하면 내일 정도의 말로 없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굴곡은 좀 있었지만 이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지금 어제 오늘 이 현상 찍으면서 내일 정도의 말로 홈런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말로 홈런 달성을 못하더라도 내일은 여러분들이 혹시 보유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이제 비중을 줄이거나 한번 정리를 하는 구간으로 이제 단기 급등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면 좋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내일 말로 홈런 딱 찍고 여러분들 매도 타이밍까지 주면은 가장 완벽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의 만홈런 종목들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을 오늘의 만홈런 종목으로 선정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HD 현대일렉트릭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조정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대장주를 보는 게 가장 편안합니다. 기존에 제가 그래서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대장이 HD 현대일렉트릭이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물론 우리 말로 없는 코너 시간에는 지금 저 바로 앞에 순위표 바로 밑에 있는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이제 올라왔었는데 이유는 간단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적합하지 않다. 나중에 좀 쉬는 구간이 나오면은 그때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이 달리고 있을 때 올라타는 거 아니다라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 달리다가 쉴 때 잡아서 올라타야지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 그렇게 안전한 구간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지금 뭐 배전기기 쪽 이쪽은 관세 무풍지대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도 계속 원하는 게 우리 전력기기랑 이제 전력이 부족하니까 에너지랑 이런 부분을 계속 우리 쪽에 원하고 있다 보니까 오죽하면 뭐 그 웨스팅하우스랑 이제 분쟁 중인 부분도 이제 SMR 개발 때문에 다 풀어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관세 무풍지대로 해서 계속 미국에다가 투자도 하고 공장도 짓고 울산도 공장 증설하고 하면서 너무나도 잘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납기일 잘 맞추는 이 부지런함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독일 회사랑 아무리 경쟁을 해도 한국 회사를 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풍력시장 공략용으로 해서 초대형 특수변압기 같은 경우도 이제 진출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미국 시장이 더더욱 파고들면서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꾸준히 이제 관세를 벗어난 종목들 그리고 이런 관세를 벗어났는데 과도하게 하락한 종목들 그럼 제자리 찾아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이상으로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차트를 간단하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왔던 상승 부분을 다 내주면서 내려와 있죠. 그런데 관세를 직접적으로 때려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공장도 짓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더더욱 앞으로 많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면 되는 지금 27만 5천 원 이 전후되는 구간이면은 너무 좋고 이 아래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아래서만 산다라고 하면 저는 전쟁에 승리할 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승리하면 무혈입성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구간 이 27만 5천 원 아래 구간은 무혈입성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35만 원 여기가 1차 목표치니까 1차 목표치는 좀 겸손하게 35만 원. 적은 수익은 아니죠. 이런 대형주들. 그래서 35만 원 1차 목표치 그리고 40만 원 이렇게 5만 원씩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5만 원 1차 목표치 40만 원을 2차 목표치로 보고요. 저는 이 구간도 사실은 지나간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꾸준히 돌파해서 5만 원씩 계속 올라가면서 아마 앞자리가 40만 원 간 다음에 또 바뀌어서 5자리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지지선이 25만 원에 위치해 있죠. 이 25만 원 이탈을 한번 정리했다가 회복될 때 다시 매수하면 어차피 50만 원 가면 2배의 수익을 안겨줄 종목이니까 편하게 보면 된다라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다시 돌아온 가격인 만큼 여러분들이 좀 큰 비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 안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HG 현대일렉트릭을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다시금 큰 에너지를 뿜어줄 수 있을지 함께 주시해 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딥시크 쇼크, 중 AI, 미 통미까지 추격. 지난 1월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의 AI 모델이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AI 기술 격차가 1년 만에 크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 AI 연구소가 7일 발표한 AI 인덱스 보고서 2025에 따르면 AI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는 플랫폼 LMSYS 챗봇 아레나에서 미국과 중국의 최고 AI 간 성능 차이는 지난 2월 기준 1.7%로 나타났다. 이는 1년여 전인 지난해 1월 9.3%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또 대규모 멀티태스크 언어 이해 능력 평가, 범용인공지능의 기능을 시험하는 벤치마크, 수학풀이 성능, 다중어 버그드 생성 평가 등 모든 성능에서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딥시크가 지난 1월 출시한 추론 모델 R1은 저렴한 개발 비용으로 미국 최고의 AI 모델에 버금가는 성능을 구현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바 있다. 네,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상황은 사실 어제 급락 생각해 본다면은 시장 상황이 좋다라고 또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급락이 나온 이후로 코스피는 강보 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사실 섹터라든지 모멘텀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보니까는 카지노 쪽을 주제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이 시장 속에서 카지노주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불황이 없습니다. 이 카지노가 기본적으로 카지노를 즐기는 관광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카지노가 적자라는 것은 그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이런 단골 고객들에게 뭔가 잘못을 해서 그런 이미지가 씌워지면서 손님들이 안 찾게 되거나 그럴 때나 이제 카지노들이 적자를 보는 것이고 경기 침체일 때도 카지노주들은 항상 흑자를 내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일 때 오히려 더
이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은 도피처로서 이러한 카지노주도에 투자를 많이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카지노 쪽, 특히나 이제 중국 쪽이랑 연결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게 이제 왜 중국 쪽하고 중국인 관광객들하고 연결해서 하냐면요. 최근 들어서 이 중국 중앙정부가 마카오의 이 카지노 업체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마카오에 가서 카지노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중국인들이 마카오로 가지 않고 오히려 가까운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많죠. 한국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한국을 찾는 이 중국인 관광객들, 특히나 이 우리나라를 찾는 개별 관광객들은 개별 찾아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돈이 많은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한국에 와서 사용하는 돈들 그 대부분 또 카지노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 중에 개인 자격으로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경우에는 카지노의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는 한중일 통상장관 회의 관련해서도 이 네. 이야기 나오는데 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한중일 FTA에 대해서 지난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대화가 해오다가 지난 5년 동안 코로나 터지고 그러면서 그 대화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이 상호관세라는 것을 매길 때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이 대미 무역 흑자를 많이 보는 기업들, 근데 그러니까 그 기업들뿐만 나라들이죠. 나라들 중에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가 그런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일본에 대해서도 24%, 25%, 그다음에 36% 이게 고율의 관세를 매기게 됐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한중일 간의 FTA를 맺을 경우에는 세계 3위의 자유무역 지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 시장을 잃어버린 것 이상의 시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전부터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중국을 우리나라의 제2의 내수 시장으로 만들면서 이 중국에다가 많은 걸 팔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IMF가 아니라 지난번 그 코로나 이전에 이 중국 사드 보복이라고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한령이 발생하면서 이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 이후로 잠시 주춤했을 뿐이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중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핵심 소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듈 그다음에 소비재까지도 중국이 우리나라의 시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미 FTA를 통해서 보다 그 시장을 넓혀서 일본 시장까지 끌어들여서 이거 하나의 자유무역 지대를 만들자 하는 논의가 되고 있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종목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이 폭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지고 오신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어제도 시장 하락폭 대비해서는 꽤 괜찮은 그러한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시장에서 2.4%의 상승세 11,000원대에서 GKL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1분기 실적을 이제 잠정 실적이지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카지노 실적이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GKL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중국 쪽에서 이런 한국 방문을 늘려가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이 GKL은 실적이 좋아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번 3분기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무비자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GKL 카지노에 중국인들이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마카오를 규제하면서 마카오에 대한 풍선 효과를 우리나라 카지노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GKL 쪽도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직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올해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확실하게 규모의 경제를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수가는 11,3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900원 그러니까 좁게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시장이 나쁠 때는 일단은 이 매수가와 손절가를 좁게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사는 것들이 아니라 분할해서 사면서 매수 단가를 가장 낮추면서 매수 수량을 늘려가는 게 매수의 목적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5,000원을 제시해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지 3분기에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되면 이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분기마다 실적을 확인해 보면서 GKL을 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GKL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도 바로 만나볼게요. 보니까
두 번째 기업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오늘 4% 넘게 급등세 나오고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도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어떠한 좀 투자 포인트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 파라다이스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워커힐 호텔 있지 않습니까? 워커힐 호텔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송도에는 이번에 호텔까지 지었죠. 그죠.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일본인 대상으로 하는 일본인이 전체 매출액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할 만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에 일본인들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 앵화가 지금 원화에 대해서 1,000원이 넘어가게 됐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앵화 가치가 우리 원화 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그 일본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일본인들은 일반 보통 사람들, 동네 사람들도 이 빠찡꼬라는 카지노를 즐긴다고 하듯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 파라다이스의 카지노를 일본인들은 굉장히 많이 즐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앵화 가치가 올라갈 경우 이럴 경우에는 파라다이스 주가도 함께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고 하지만 이제 파라다이스는 이번에 한 5천억 정도 돈을 4천억 정도 차입을 해서 5천억짜리 굉장히 좋은 호텔을 이번에 장충공원인가요? 장충동인가 거기에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그 사업이고 이게 완성이 될 경우에는 파라다이스는 이 카지노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낮추면서 호텔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또 늘려나가는 그러니까 사업을 다각화하는 그런 회사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파라다이스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매수가는 11,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5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는 항상 분할 매수를 하시고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매수 수량을 늘려가는 게 매수의 목적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해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서 매수 단가를 좀 그 여유 있게 좀 가져가시고 목표가는 15,000원을 일단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제시해 드리는 부분은 분기마다 실적을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장기간 생각해 보시면서 파라다이스에 관심을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맞습니다. 최근에 또 엔화의 변동성이 꽤나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 파라다이스 하면은 일본인 향의 카지노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관의 수급도 여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속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롯데관광개발인데 저희가 이제 어제 파이널샷에서 똑같은 기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을 봤을 때 어제 주가 많이 빠지는데 롯데관광개발은 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네. 투자 포인트도 나왔거든요. 이 기업은 이제 카지노로 봤을 때는 어떻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제주도에 갖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주도는 지금도 중국인들에게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특정된 지역인데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롯데관광개발은 카지노뿐만 아니라 이 호텔 부분이 또 매출을 많이 일으켜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 국내 여행객들이 이 롯데 제주 드림타워라고 해서 여기 이제 리조트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롯데관광개발은 향후에 우리나라 부유층들이 많이 놀러 가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기 어려워진 원달러 환율에서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1,500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롯데관광개발이 카지노면뿐만 아니라 이 리조트, 호텔 리조트 부분에 대한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기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단체 관광객이 더 늘어난다는 소식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 제주도 지역에 대한 중국인들의 카지노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면을 잘 보셔야 되고 매수가는 8,500원,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8,200원 짧게 방망이 짧게 잡고 이번엔 좀 보시면 충분히 롯데관광개발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네, 카지노주를 저희가 3개 짚고 왔습니다. GKL, 파라다이스 그리고 롯데관광개발까지 좀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기관의 수급이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폭락장 속에서도 그래도 시세를 잘 지켜내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김태호 파트너님께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방망이를 짧게 잡자라는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1분기에 IT 대장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번 매출액의 경우에는 79억 원 수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8%대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는 6조 6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0.15%대 감소세를 보였지만요. 시장에서 기대치가 여전히 그렇게 높지 않았었습니다. 5조 원대 안팎 을 추정을 했었는데 이를 30% 이상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공개해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2분기부터 역성장하는 영업이익이 좀 우려 요인이 있는데 이번에 반등하면서 3개 분기 만에 반등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부 실적이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증권가에서는 모바일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가장 주요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갤럭시 S25 효과로 인해서 시장의 기대치를 웃돈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바일 경험 MX 사업부가 4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인 실적을 견인했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갤럭시 S25 올해 2월에 출시가 됐는데 역대 시리즈 중 최단 기간인 21일 만에 국내 100만 대 판매를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부문 안에서는 메모리 쪽에서 3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도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메모리 분야의 단가가 올라간 데다가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한 것 역시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물동량이 증가했다라는 점 역시 실적에는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가격 상승과 함께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의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에서는 2분기에 실적 저점 통과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메모리 출하 반등과 DDR5의 고정 가격 상승, 낸드 일부 제품의 가격 인상 시작에 따라 메모리 이익 반등으로 실적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HBM 쪽에 매출이 좀 적을 것으로 꼽힌다는 점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특히 IM증권에서는 2분기 HBM 판매량이 대형 고객 부재로 크게 증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DDR5의 고정 거래 가격이 안정되겠지만 시장 내 여전히 재고가 많고 수요가 여전히 부진한 DDR4와 낸드 고정 거래 가격의 상승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현대차 증권에서도 HBM3의 품질 인증을 받더라도 경쟁사들 쪽에서 이미 엔비디아 공급을 선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실적 개선에는 여전히 변수가 많다고 바라봤습니다. 특히 2분기에는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가 다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범용 메모리 제품 가격이 반등하게 되더라도 상승 폭과 이 상승 기간이 시장 예상치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스마트폰 둔화가 나타나는 데다가 앞으로는 트럼프 관세 폭탄에 대한 우려까지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이야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대외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참 어떻게 보면 어제보다 더 어렵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갭 띄우면서 시작했는데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사실 반등을 장 초반에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생각보다 좀 부진합니다. 코스닥이 그나마 강한데 코스닥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정치 테마주, 정책주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코스닥이 강한 거고 시장 상황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 LG전자도 실적 발표했고 LG에너지솔루션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잠정 실적을 연이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증명을 해내가야 될 것이 실적 숫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싼가 비싼가를 결국에는 결정하는 것은 실적이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실적만 봤을 때 지금 뭐 투자 포인트 그리고 볼만한 기업 있으십니까?
그 일단 시장이 좀 받쳐줘야지 이제 맞습니다. 이런 실적이나 이런 재료들이 이제 시장에서 가격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러기엔 좀 너무 좀 힘든 상황이죠. 일단 오전장에 나름대로 좀 약간 반등을 줬던 시장이 오후장 들어서 좀 빛이 바랜 듯한 느낌인데 오전장에도 사실 어떤 리스크가 이제 감소가 되는 안도렐리의 느낌은 아니었었어요. 맞아요. 이제 예. 우리가 보통 상승할 때도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느낌이 있듯이 이제 하락할 때도 좀 약간 쉬어가는 느낌인데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듯이 이제 이 관세와 관련돼서 이제 경제 지표가 나올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단 그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는지 아니면 관세로 인해서 실질적인 어떤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일단 1분기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좋게 나올 것으로 시장은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보통 컨센서스가 나오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상치가 일단 시장에서 나오는 100개 기업들을 평균을 냈을 때 이제 전망치가 영업이익이죠. 35조 356억으로 이제 한 달 전의 기준으로 잡혔었는데 지금은 일단 좀 늘어서 35조 5,400억대로 일단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제 1분기 실적, 사실 1분기 실적은 지나간 실적이란 말이죠. 이제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이 중요한데 1분기 실적을 우리가 왜 보느냐? 1분기 실적이 2분기 쪽으로 계속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뭐 비수기, 성수기가 있는 기업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증권사 이제 제도권에서 어떤 쪽을 1분기 실적을 좋게 보느냐라고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좀 뻔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조선이랑 방산 쪽이 일단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1분기 실적이 실질적으로 꽂혔을 때 조선과 방산이 오히려 조금 더 조심해야 될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엔비디아를 보더라도 사실 뭐 전년비, 뭐 전년 동기 대비 아니면 전 동기 대비 이런 식으로 전 분기 대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떤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물론 뭐 조선이나 방산 쪽은 수주가 굉장히 지금 앞으로 몇 년 동안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은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라는 점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공통적으로 시장에서 좋게 보는 쪽은 뭐 관세 얘기는 좀 이제 지겨우니까 그만 얘기하고 물론 관세로서도 풀이합니다만은 그 엔터주 쪽에서 그 SM을 증권사들이 전반적으로 목표가를 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화면 한번 잠깐 잡아주시면 제가 좀 약간 유의미 있는 흐름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엔터 3사들 이제 4사인데 일단은 JYP는 뺐고요. SM 그다음에 하이브, YG가 올해 1월달에 같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현재 수익률이 이제 계산이 되고 있는 건데요. 다른 하이브나 이제 YG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약간 3월달 중순서부터 상승세가 좀 약간 꺾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SM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달에만 샀어도 오늘 기준으로 한 뭐 54%라는 수익률이 좀 찍히고 있는. 최근에 며칠 동안 이제 신고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죠. 최근에 약간 꺾이긴 했습니다만 상승 추세가 꺾인 느낌은 아니고 일단 SM만 따로 놓고 일단 주가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다른 원래 엔터주들은 사실 하이브가 이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엔터주들이 그 궤를 이제 같이 하는 느낌이 원래는 평균적인 흐름인데 지금은 SM이 시장에서 평가가 가장 좋고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재료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뭐 에스파를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신인 보이그룹이 있다라고요. SMTR 25,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공항에서 좀 약간 노이즈가 있었던 하츠투하츠라는 좀 걸그룹 신인 걸그룹이 있는데 이 걸그룹이 역대 걸그룹 데뷔 앨범 판매량 1위를 일단 뭐 세우는 기염을 토했다라는 뭐 시장의 평가도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 굉장히 좋은 시장에서 좋은 실적을 내서 주가가 오르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기는 조금 약간 힘든 시장이니까 시장에서 조금 뭐 가격적으로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부담스럽지 않은 어떤 앞으로의 어떤 모멘텀이 있는 그 엔터 쪽에서 SM을 시장에서는 가장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엔터주 좋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보니까는 1분기 이제 실적 예상치 나온 거 봤더니
매출액이 지금 NH에서 오늘 나온 증권사 이제 리포트 보니까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2,128억 원, YOY 기준으로 마이너스 3%,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0% 예상되고 네. 있고, 반면 이제 하나증권에서는 매출 YOY 기준으로 2%,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1% 넘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약간의 미스라도 나면은 네. 지금 주가가 좀 아, 어쨌든 간에 워낙 좀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약간의 좀 SM을 노이즈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M을 시장에서 이제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는 SM 자체도 있지만 2분기에서부터 이제 연결 편입돼서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는 DOU거든요. DOU. 근데 그것도 이제 약간 의견이 다른 게 네. 생각보다는 미미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보통 잘 나오면 한 300억 정도, 그다음에 못 나오면 한 250억 정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SM이 지금 지분을 40% 갖고 있으니까 지배주주 순이익으로는 이제 40%를 갖고 오는 거고,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 어떤 증권회사에서는 그냥 300억을 통으로 이제 SM 실적으로 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40% 지분 갖고 있으니까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300억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40%를 이제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숫자상으로 일단 뭐 좋긴 좋은 거죠. 뭐 나쁜 건 아니고, 일단 다른 주가가 사실 모든 걸 설명한다라고 그렇죠. 했을 때 네. 지금 시장에서 안 좋은 시장에서 SM이 이 정도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기관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기관 수급이 뭐 전혀 꺾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윗방향을 열어놓고 보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네, SM 만나보고 왔습니다. 사실 엔터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전해드릴 때 늘 조심스러운 게, JYP 엔터도 사실 이러한 뭐 거의 논리랑 비슷하게 좋다라는 증권사의 커멘트가 연이어서 나왔고, 사실 근데 10% 급락한 이후로 주가는 계속해서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서 약간 실적 추정치가 약간씩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SM과 하이브는 저희가 파이널샷에서 올해 초부터 지금은 저평가니까는 괜찮다. 그리고 신인그룹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강자이기 때문에 SM과 하이브를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전해드린 바 있고요. SM 여전히 주가 흐름 괜찮습니다. 기관의 수급도 괜찮으니까 어려운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LG전자가 양호한 수준의 1분기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부담이 컸던 비용들을 좀 많이 줄여내면서 3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1조 원대를 회복해냈는데요. 이번 LG전자 매출의 경우에는 22조 7,447억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거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조 2,50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했지만요.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무려 829.8%의 급증세를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견조한 실적을 낸 데에는 비용 절감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철강 등 가전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연초에 안정세를 보였는데요. 이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운임지수가 하락하면서 해상 물류 비용이 감소한 것 역시 이러한 수익성 개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생활 가전에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데다가 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2025년형 TV 라인업이 실적 개선에 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다소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체크해 보시죠.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가 LG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는데요. 먼저 신한에서는 안정적 실적 vs 수요 우려가 크다고 봤습니다. 목표 주가를 기존의 1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17%가량 끌어내렸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과 신성장 스토리로 우상향 주가 전망은 유지해 나가겠지만, 글로벌 경기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수요 변동성이 확대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2025년 순이익 추정치를 14%가량 끌어내렸고요. 신사업 매출액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을 향한 성장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KB증권에서도 관건은
관세 불확실성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10만 5천 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영향으로 역시나 향후 밸류에이션 하락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2025년, 2026년 영업이익을 기존 추정치 대비 각각 12%, 14%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글로벌 생산 기지를 확보하고 있는 이 LG전자가 국가별 차등 관세를 고려해서 향후 생산지의 운영에 유연성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요. 하지만 생산 기지를 확보하고 있는 이런 베트남과 태국 등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상호 관세를 크게 부과했다라는 점은 앞으로 수익성 악화의 요인으로도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또 트럼프의 관세가 발목을 잡는 형상인데요. 관세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지, 대외 요인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시면서 LG전자 주가에 대응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근호 이사님이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는 HD 현대 미포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7% 가깝게 급등세 11만 8,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주가가 4.5% 넘게 급락이 나왔는데 이때 기관 투자자들은 뭐 담았고요. 최근에 또 관심을 워낙 많이 받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HD 현대 미포의 주가 상승폭이 꽤나 눈에 띄는데 네. 이게 오늘 첫 번째 기업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선정한 이유는 다른 조선주들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라고는 선정은 안 했을 텐데요. 다른 조선주들과 좀 다른 어떤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조선주들이 고점 찍고 지금 거의 다 밀려 있는 상황인데 뭐 현대미포도 뭐 고점에서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다른 조선주들 대비해서 좀 약간 낙폭이 상당히 좀 커서 최근에 반등을 주는지 아니면은 25년도에 어떤 현대미포의 실적을 좀 좋게 봐서 기관 쪽에서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매수가 들어오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현대미포의 실적은 1분기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자. 이게 이제 대다수의 좀 의견인 것 같고 2분기서부터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26년도까지 현대미포가 다른 조선사들 대비해서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에선 상당히 좋을 것으로 이제 시장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미포는 일단 보통 우리가 그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중형선에서 글로벌 1위 조선사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큰 이제 엄청나게 큰 배를 많이 만들기보다는 이제 중형 사이즈의 배를 만들기 때문에 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선사들이 수주를 많이 하는 건 좋은 일이죠. 사실 수주를 하는 건 많이 좋은 건데 사실 수주량보다도 가격이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조선은 이제 자동차처럼 많이 팔린다라고 해서 막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굉장히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도크가 이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이죠.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올해 실질적으로 가장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수주를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적 측면에서 실적 컨센서스가 보수적으로 잡히면 사실 거기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지 실적 눈높이가 높아지면 거기서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거든요. 일단 현대미포가 올해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수주가 총 38억 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약간 중형주 배들이 이제 빨리 수주를 하고 빨리 만들 수가 있는 배들이에요. 이제 LNG 같은 경우는 13척, LPG 15척, 컨테이너 14척. 그다음에 현대미포가 가장 좀 중점을 두고 있고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이제 PC선인데 PC는 이제 그 정유화학 운반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건 이제 베트남에서 주로 만드는데 현대미포 베트남이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보통 이 PC선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약간 숙련공들이 금방금방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다른 하나오션이나 이런 다른 조선사들 대비해서 좀 아쉬운 점은 이제 특수선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군함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모멘텀이 생기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차트는 다른 조선업들과 좀 약간 다른 흐름을 드리고 있다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수급은 3월 말서부터 굉장히 기관 쪽이 세게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만 좀 염두에 두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 미포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동아원인데요. 오늘 5% 가깝게 상승세 나오고 있고 1,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요 기업은 이제 완전히 처음 가지고 오셨는데 네. 요 기업이 특히나 뭐 지금 이 시점에서 관심 가지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일단 우리가 뭐 굳이 라면을 얘기를 안 해도 뭐 농심, 그다음에 뭐 삼양 이런 기업들 굉장히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고 오리온까지도 좋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뭐 스프 만드는 S&D 그다음에 그 봉지를 만드는 율천화 이런 기업들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는데 S&D는 주가가 많이 올랐죠. 최근에 좀 처졌지만 근데 사주 동화원은 이름만 들었을 때는 뭔가 좀 참치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참치는 이제 사주 시푸드고 사주 동화원은 이제 제분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뭐 강아지, 뭐 고양이 이런 사료들도 최근에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기업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 기업의 이제 실적 증가세를 보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실적 대비해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지금 사주 동화원에 대한 어떤 가치가 너무 지금 싸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도 좋아지고 부채 비율도 굉장히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너무 관심이 없다. 근데 오늘 좀 약간 움직였는데 이거는 그러니까요. 지금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인 김문수 후보와 관련돼서 좀 약간 그 정치 테마를 좀 약간 타서 그룹사가 지금 상한가를 간 기업이 있는데 사주 시푸드가 상한가를 갔죠. 근데 사주 동화원도 뭐 굳이 테마를 타지 않아도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사주 동화원이라는 기업이 있구나 움직이다 좀 말았는데 이 기업을 한번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완전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건 아니네요. 네, 그죠? 네. 근데 배제를 하고 기업 내용만 보고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이제 이제 밀의 가격을 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과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 밀 가격이 초급등을 하면서 사주 동화원이 가격 이제 주가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실적의 영향이 이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갔다 급작스럽게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 전가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밀 가격 자체가 지금 몇 년째 우하향하면서 굉장히 하향 안정화가 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밀가루를 만드는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가 차트를 한번 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을 때 2022년도에 사주 동화원도 뭐 곡물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굉장히 크게 한번 급등을 한 후 내려왔는데 22년도 실적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23년도, 24년도, 25년도 실적까지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예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작년 실적 영업이익 한 500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 내에 현금도 굉장히 많거든요. 부채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 너무 저평가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서 사주 동화원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 준비를 했는데 주요 고객사는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농심, 그다음에 삼양, 팔도, 오뚜기, 그다음에 뭐 롯데, 오리온 이런 우리나라에서 이제 밀가루를 다루는 기업들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제 그 사주 동화원이랑 대한제분, 그다음에 제일제당이 밀가루의 거의 70~80%를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리를 하면 일단 정치 테마로 흔들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다른 쪽을 사시면 될 것 같고 사주 동화원은 시장에 이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사주 동화원을 살펴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아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실적은 너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너무 안 움직인다. 이런 부분만 좀 염두에 두시고 가격적으로는 리스크가 굉장히 거의 없는 어떤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주동화원 보니까는 이제 기관 수급도 괜찮습니다. 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앞서서 이제 관련된 기업이 정치 테마주와 엮이면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라고 3시 이후에 또 발표가 났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상승 탄력을 받고 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호 의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반등을 소폭 좀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났지만 여전히 좀 쉽지 않은 구간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됩니다. 우선 반등 자체가 크지 않았다라는 점이고요. 사실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라면 좀 갭을 메우는 흐름들이 나타나줬을 텐데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데드캣 바운스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좀 보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현재 구간에서 여전히 현선물 합쳐서 1조 2천억 이상 매도와 더불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관세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라든가 추가 보복 관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여전히 좀 리스크적인 부분이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좀 지표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라면 환율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매수는 좀 들어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오히려 환율이 좀 떨어지는 것을 좀 확인하셔야 시장에서 좀 안정감을 찾고 종목 공략이 좀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참 시장이 어렵습니다. 장 초반만 봤을 때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강력하게 가지고 갔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잘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 외환 시장을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지만 현대건설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건설 같은 경우 증시가 하락할 때도 하락폭이 크지 않았고 거의 하락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하락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기관 속 매수세가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좀 방어해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이 7조 5천억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작년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손실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상당히 좀 강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안산그린 에너지 PF와 8,074억 공급 계약, 에너지 데이터 센터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래도 대외적인 변수에서도 호재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주가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나마 나은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도 주가가 잘 방어가 되고 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장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청원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플러스로 마감할 것 같기는 한데 오늘의 반등 좀 시원찮게 느껴지거든요. 오늘 네. 어떻게 시장 보셨을까요? 이게 어떤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참 많이 고민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번 주에 옵션 만기에 따른 영향이다라고 보입니다. 사실상 어제 미증시에서는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나스닥이 매우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는 의외로 장이 충격은 멎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우리 증시 또한 장 초반에 시작과 함께 갭이 크게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갭이 많이 사라지긴 하였다 할지라도 초반 자체의 흐름은 매우 좋았다는 것.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 상호관세라고 하는 것에 따른 1차적인 충격은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라고 보입니다. 만약 어제와 같은 충격이 오늘까지도 이어졌다면 여전히 이 이슈가 더 부각이 될 수는 있었을 것인데 적어도 오늘 충격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우리 증시도 그런 면에서 더 이상 단기적으로 맞을 매는 없다 그리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지수가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고요. 옵션 만기가 당장 내일 모레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외국인들이 현재 만들어 놓은 포지션 이걸 더욱 공고히 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적지 않게 다시 한번 장 초반에 상승 모두 반납한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호관세에 따른 충격은 우선은 일시적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이번 주 옵션 만기가 지난 이후에 시장이 강하게 턴을 한다면 상호관세와 관련된 이슈는 당분간은 더 이상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다른 것보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이게 또
또 좋았습니다. 네. 큰 틀에서 살펴보면은 영업이익은 시장의 컨센을 상회했죠. 6조 6천억 원. 매출액 또한 분기 기준으로 그리고 1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몇 리포트도 한번 살펴보고 기사도 한번 쭉 살펴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선은 실적은 괜찮았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쉬운 게 지금 적지 않게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모바일입니다.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휴대폰이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판매량 증가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를 견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2분기에도 새로운 휴대폰이 나올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모바일 사업부에서 보였던 1분기 때의 실적은 2분기에 다시 한번 재현하지 못할 겁니다. 남아있는 것은 기존의 DS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쪽과 파운드리 쪽인데요. 파운드리 쪽이 1분기 때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DS 쪽에서는 영업이익이 1조 원 정도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HBM에 대한 공급사를 이미 어느 정도는 공고하게 구축해 두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추후에 엔비디아의 매출이 크게 나올지는 우선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모바일 판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갤럭시 참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아이폰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열의를 갖는 것 중에 하나가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그 시기가 아이폰에 비하면 짧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대략 3개월 정도는 출시 이후로 계속해서 판매량이 늘어나는 형상을 보이는데 갤럭시는 그러지를 못해요. 2개월 정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오히려 1분기보다 하향되었죠. 6조 1천억 원.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1분기보다 좋지 않을 것인데 실적이라고 하는 한 가지 모멘텀만 가지고 본다면 오르기에는 어렵습니다. 남아있는 건 이제 시장입니다. 시장이 지금부터 턴을 해준다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또한 분기 기준으로 1분기 기준으로 최대 매출이라고 하는 것과 시장의 컨센을 넘어서는 이러한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턴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삼성전자 또한 지금 수준의 가격대에서 당분간은 머무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대선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도 다시 한번 움직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정책주들, 일자리, 또 저출산, 아무래도 이번 주 그리고 정말 길면 다음 주 한 월요일까지는 대선 후보자들이 이제 다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시장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이 서프라이즈 수준이기는 했지만 이게 반짝 서프라이즈에 그친다면 앞으로의 주가 상승 여력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라고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도 지금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굉장히 아쉬운 수준의 오름폭 유지해내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332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피 쪽에서 오늘 수급이 굉장히 아쉬운 모습이죠. 외국인이 8거래 연속 매도 포지션 잡아갑니다. 코스닥은 1%대 오름세 유지해내면서 657.6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오늘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6천억 원 이상의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 역시 매도 우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나홀로 6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요. 오늘은 기관이 매수 주체로 나서고 있고요. 외국인과 개인은 매도 우위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4월 8일 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폭락 이후에 시장은 하락을 멈췄습니다. 상승을 했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락을 멈췄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그나마 견고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나스닥 지수가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S&P 500 모두 다 약보합 수준을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아주 강력한 반등이 나온 쪽도 있었습니다. 일본 증시도 오늘 아주 강력한 반등세를 나타냈는데요. 다만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외환 시장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시장의 낙폭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여전히 시장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마감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형성이 됐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빨간불을 켜내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코스피 보시다시피 강보합 수준 2,344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해서 거의 움직임 없는 상태에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오늘 원달러 환율이 어제 거래일 대비해서도 5원 이상 올랐습니다. 1,460원대에서 다시 한번 73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여전히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세가 불안하다라는 것을 외환 시장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강세 658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은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이전에는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할 때가 가장 빅 이벤트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자체가 그 중요성이 사실은 좀 줄어든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는 상황이 아니고 증권사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선 삼성전자의 실적보다는 관세 이슈에 따라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주라든지 긍정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가 좀 크게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오늘 주가가 그것을 반영을 합니다. 0.5%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만은 거의 움직임 없는 상태에서 53,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많은 언론사에선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요. 실질적인 숫자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물론 증권사의 가이던스 대비해서는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평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주가가 이를 반영합니다. SK하이닉스가 2.8%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16만 9,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을 한 것을 오늘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팔로우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LG엔솔 1%대 조정, 삼바 0.4% 양보합권, 현대차도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나마 오늘 1위권부터 5위권 가운데서는 SK하이닉스가 상승폭을 키웠지만 사실 수급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나마 유의미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8.7%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유상증자의 규모를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주를 그나마 인식한 그러한 판단을 했고 오늘 시장에서도 환호를 했습니다. 69만 8천원대까지 올라가면서 70만 원대 목전에 두고 거래 마감했고요. 네이버의 주가 낙폭이 좀 컸습니다. 6% 이상 급락하면서 17만 9,600원대까지 빠진 모습 여러분들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위권부터 15위권 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결국에는 2대 강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중공업 쪽으로는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6.9% 이상의 급등세 나오면서 29만 4,500원대 이외에 KB금융,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메리츠금융지주까지는 일제히 오늘 시장에서도 조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땠을까요?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알테오젠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7% 이상 급등하면서 36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아주 강력한 매수세를 나타냈고요. 이외 에코프로 BM 2%대 강세, 에코프로는 오늘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실질적인 폭락장 속에서도 그나마 잘 견뎌내는 쪽이 2차 전지 쪽이고요. HLB 0.7%의 상승세,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2.6% 이상의 조정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리가켄바이오가 5.8% 이상 급등세 보이면서 이제 시가총액 9위권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94,7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유의미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요. 휴젤도 1%대 상승, 파마리서치 2.5% 넘게 상승하면서 32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만 오늘 삼천당 제약 쪽으로 매도 물량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6.6% 이상 빠지면서 16만 6,800원대, 클래시스는 0.5% 약보합권에서 5만 5천 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빨간불로 마감하긴 했지만 어제 낙폭에 비하면 오늘의 반등 아쉽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이탈이 무엇보다 양시장에서 8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글로벌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이자 안전자산인 달러와 강세까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 또다시 1,470원대로 치솟기도 했습니다. 원화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좀 불안한 기운을 떨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네, 뭐 저라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 또한 불안한 흐름 속에서 장을 계속 봐야 하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선 옵션 만기까지는 우리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후로는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해외에서 있는 혹은 기타 국가들이 보일 수 있는 외생 변수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지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번 관세 발표에 대해서도 각국이 내어놓은 정책은 딱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순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선은 관찰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저항하는 것인데 오히려 베트남과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대미 수출 규모가 월등히 크다 보니까 이번 관세에 대해 순응을 하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각각 0 혹은 5%까지 인하시키는 게 마음이 편한 거죠.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대통령이 부재를 하다 보니까 관찰을 할 수밖에 없고 일본과 호주 같은 경우에도 관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과의 미국 간의 어떠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인데 지금은 딱 하나밖에 없죠. 중국. 참고로 저항하고 있는 국가는 EU와 캐나다, 지금 중국인데요. 캐나다와 EU 같은 경우에도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로지 중국입니다. 참고로 미국이 이번에 관세를 집행함에 있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최대 64% 정도까지도 올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관세율을 측정함에 있어서 계산 그 공식 자체도 해당국에 대한 대미 무역 적자 규모 이것을 해당국의 수입액으로 나눈 것인데 사실 이게 명확하게 규정이 된 것도 아닙니다만 중국이 1차적으로 너무나 높았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위안화의 가치 평가절하입니다. 평가절하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타낼 수 있는 문제가 위안화가 지금 동아시아권 전체의 사실상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지금 연동이 됩니다. 위안화가 절하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것인데 1,500원은 결국에는 넘어설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물가에 대한 우려나 지금 몇몇 기업들은 해외에서 제품을 어쨌거나 수입을 하거나 원자재를 수입을 함에 있어서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녹록치 않은 경영 환경에 놓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나마 빛을 보고 있는 섹터는 한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나타난 관세가 부과된 이후로 매우 잘 버텼던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주택과 필수 혹은 내부 소비재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패드워치 기준으로 연내 4회 인하까지가 우선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조금씩 하향 안정화가 되죠.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 확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 명령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 관련 기업들이 의외로 잘 버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편으로 몇몇 기업들이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살펴본다면 내일 장부터 이번 이 관세에 따른 충격에서 잘 버틴 섹터에 있는 많은 종목들이 그나마 또 한번 시장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가운데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종목들 여러분들이 잘 추려서 한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업종별로 잘 버티고 있는 업종을 잘 선별해서 그 안에서 좀 장기 투자를 노려보는 전략을 제시해주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계실까요? 예, 방금 말한 그쪽의 산업군이고요. 종목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건설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실적 그리고 경영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올해까지 만들어 놓았던 경영 전략은 크게 2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가 외형 축소이고요. 또 하나가 원가율 인하입니다. 외형 축소라고 하는 것은 신규 사업을 계속해서 벌이기보다는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잘 마무리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원가율을 개선시키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분양을 하더라도 마진이 지금 안 남는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도 현대건설은 지금 매출 원가율이 100%가 지금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기타 DLENC라든지 대우건설도 매출 원가율이 90%가 넘어가요. 여기에 판관비까지 들어가면은 영업이익률이 5%를 넘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원가율이 거의 90% 수준이긴 한데
동사만 현재 시점에서 기타 기업들과 차이가 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올 한 해 실적 가이던스가 현대건설, 대우건설, DLENC, GS건설 이들과 달리 유일하게 상향되었다는 거예요. 기타 모든 기업들은 하향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동사는 크지 않습니다만 전년 대비 약 2.2% 정도 상회하는 수준의 가이던스를 제출을 했습니다. 덕분에 올 한 해 매출은 최대 4조 3,100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망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나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은 혹은 사업들이 기타 건설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체주택과 외주주택 이쪽이 결국에는 키입니다. 자체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시공까지 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쪽에서 지금 수익이 남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야기가 조금 많이 오고 갔던 서울 강북에 있는 서울원 아이파크 기존의 계약률 그리고 미분양률이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계약률이 100% 수준까지 다 왔습니다. 필연적으로 영업이익률이 해당 사업부는 올해부터 대략 3년 정도는 계속해서 20%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올해 대략 5천억 원 수준이고요. 내년에는 8,50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이것이 조금씩 유입이 된다면 기타 건설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사가 기타 건설사들에 비해서는 주가 흐름이나 또 실적의 측면에서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가도 지금 잘 버티는 거죠. 오늘 주가가 일정 부분 변동성을 보였다 할지라도 최근에 시장 흐름 그렇게 무서웠는데 정말 잘 버텼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주택 시장에서 조금씩 변화가 지금 보이는 거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결국에는 인하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코픽스 금리도 조금씩 하향되었고요. 그렇다면 기준금리 그리고 코픽스 금리, 대출금리가 조금씩 낮아지는 가운데 자금 조달이 수월해진다면 부동산 경기 또한 일정 부분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물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노른자 구역 몇몇 구역은 매매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에 어쨌거나 핵심 발판을 두고 있고 수도권에서 사업과 영역을 주로 하는 동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25,000원, 손절 가격은 2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건설주 안에서 살펴주셨습니다. HD 현대산업개발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경쟁사 대비해서 양호한 실적이 기대되고 또 최근에 수급에서 기관의 순매수세가 꾸준히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 21,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2만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가 모두 반등했습니다. 오늘 오전 삼성전자는 1분기 매출이 79조 원,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약 10% 증가한 수치로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최고 3%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반등해 0.26% 오른 2,334선으로 코스닥 지수는 장중 2% 넘게 상승하다 1.1% 오른 658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전날 30원 이상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 오후 3시 기준 1,472원대 부근에서 거래됐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상호 관세와 민생 경제 대응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다음 주 초 발표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미국의 상호 관세와 민생 경제 대응을 위한 구체적 추경안을 내주 내로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안은 통산 환경 대응과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4조 원가량을 투입하고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에 3조에서 4조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 부총리는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드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기존 발표했던 유상증자 규모를 축소한다고 발표하자 오늘 8% 넘게 급등하며 고수익 투자자들의 순매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미래에셋 증권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투자 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은 오늘 오전 11시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 규모를 3조 6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정정 공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줄어든 1조 3천억 원 규모의 자금 확보는 한화에너지와 한화임팩트 파트너스, 한화에너지 싱가폴 등 3개사가 참여하는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원유 운반선 신규 수주에 성공하며 연간 목표 중 22%를 달성하고 다변화된 선종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원유 운반선 4척을 4,778억 원에 신규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중공업은 올해 초 제시한 연간 수주 목표액 98억 달러 중 22억 달러를 달성하게 됩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원유 운반선은 노후 선박 비중이 높아 꾸준한 교체 수요가 예상된다며 향후 고부가 가치 제품의 선별 수주 전략을 유지하며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LG전자, 삼성전자 모두 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주에 한국기업 현대차의 인베스터데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관세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꼭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규모보다 좀 작긴 하지만 시장에 활력이 되어줄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저희는 내일 더 유용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